영화를 보고 윤 대통령 계엄령 얘기를 꺼냈나 저희가 준비한 2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주장에 더해서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면 계엄령이 선포될 거다라고 주장한 야당의 강경파들이죠. 최근 민주당이 막말 문제를 공천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강경파는 최근에 한 영화의 흥행에 올라탔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광 이놈 자식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봅니다. 군부 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 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국민들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독재의 피, 독재적 발상은 음습한 곳에서, 아니 때로는 대놓고 악의 쇠사슬처럼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의 봄에서 과거와 현재의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바로 보기 차원에서 전 국민이 봐야 할 영화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영화 홍보까지 이제 대신해 주네요. 일단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해당 영화가 최근에 흥행몰이 중입니다. 관객수 200만 명을 돌파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현실은 현실이고 영화는 영화인데 이걸 구별 못하냐라고 하지만 최병무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제 과거 군부 독재가 아니라 최근에는 검부 독재다. 이런 얘기까지 좀 영화를 빗대서 하고 있네요. 글쎄요. 저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 일부 상당 부분이 이제 그 픽션이다 이런 부분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픽션과 사실관계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제 민주당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거는 저는 뭐 주장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데 정치라는 거는 결국 자기 주장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부 독재가 맞으려면 그러면 지난번 바로 몇 달 전에 있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독재 체제에서 사법부라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갖습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저 일당으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잘 보시면 5공화국 때 그 민정당이 있었고요, 민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관제 야당입니다. 관제 야당. 뭐 주요 정치인들은 다 저 정치 규제로 묶어놨었죠. 뭐 그런 걸 다 저희는 겪고 그 대학생활 뭐 이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검부 독재라는 뭐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뭐 상당히 의기양양해서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부분에 공감하는 게 민주당 핵심 당원들 외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아마 중도라고 우리가 흔히 평가하는 그런 그 유권자들 사이에 대한 공감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중도층들은 영화와 현실을 분리해서 잘 볼 텐데 최병무 의원 말씀은 강경파들만 혹은 야당의 일부 핵심 지지자들만 이거를 검부 독재라고 인정할 거다. 근데 이제 보면 영화 얘기가 나왔고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회의 때 저런 언급을 하니까 조 전 장관이 그제 얘기했네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현재도 있다. 김남국 의원도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어요. 하나회와 검란을 일으켰던 검찰 특수부가 오버랩된다. 설전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조국 교수는 아직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죠. 근데 뭐 이제 김남국 의원은 곧 정치를 그만두실 분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큰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그러니까 민주당 야권에서 어떠한 이 영화를 두고 왜 윤석열 정부와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일까? 일단 대전제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과 그다음에
윤 대통령께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부산 시당 위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큰 논란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한다. 5.18에 대해서도 약간 미화하는 발언을 하신 다음에 5.18 묘역을 또 찾아가셨단 말이죠. 예. 아마 그러한 내용 등이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그 50, 이거 12.12 사태 주인공이 이제 전두환 씨였던 그런 것과 연계가 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국 교수의 말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다른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우리는 태극기 부대라고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뭐 지금도 있기는 마찬가지죠.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과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물론 계실 수도 있다 봅니다. 네. 하지만 저도 영화를 아직 못 봐서 뭐 어느 정도의 감정이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독재라는 말이 참 문재인 정부 때도 독재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지금의 여권에서 아니면 일부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독재라는 말이 너무 평이해지는 건 아닌가. 정말 그 엄혹함이 가져오는 단어인데 너무나 이제는 독재라는 말을 쉽게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분들이 저는 단순히 그냥 평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과한 표현은 있다라고 봅니다. 평론이라고 하기엔 또 아무리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인데다가 현직 또 의원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회와 검찰 특수부가 좀 겹쳐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와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현 정부를 동일시하는 주장, 이걸 이른바 여론 자극 아니냐, 정치 선동 아니냐는 비판도 뭐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매 주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출판 기념회에서는 여러 거친 말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또 전상을 만드시는 분이 갑자기 뭐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가 위법한 시행령을 말씀 주셨잖아요. 위법한 시행령, 그러니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거든요. 한동훈 장관 탄핵을 하는 것이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것이 헌재에서 확인만 되면 바로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고 완벽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얘기로 의원들을 공격하고 똑바로 몸을 뒤로 의자로 제껴버립니다.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수 있습니까? 명백한 탄핵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법사위 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의자 뒤로 좀 젖히는 이런 것들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비판. 어제도 저희 여러 논평을 했었고, 탄핵 얘기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무슨 큰 난리라도 아냐. 내가 윤석열 검찰총 탄핵해도 역풍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탄핵이란 게 너무 남발. 아까 설주현 변호사께서는 당시 독재라는 말도 너무 남발돼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탄핵은 뭐 지금 길거리에 차이는 수준의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소정석 국장님, 특히 아까 그 영화 빗댄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김영민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이기면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총선 전략을 좀 저지선을 짰는데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뭐 1980년대 논법이에요. 기본적인 언어의 사용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계엄을 선포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과 뭐 검찰 독재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계엄 얘기를 저렇게 쉽게 할 수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과반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런 부분이 이제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 동의하는 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뭐 박수를 크게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굴 안에서 보면은 동굴 밖의 세상 그것이 전부인 걸로 보이고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 보면 그게 전부인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김영민 의원도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저런 식의 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치 이제 여러 가지 일상적인 언어로 해서 자꾸 쓰는 것, 저것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난번에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막말이라든지 그 말의 리스크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런 얘기가 계속 되면 될수록 저게 김영민 의원의 총선 공천 관련해서 저는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입장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게 수도권도 그렇지만요. 조금만 농촌 지역으로 내려가면 저런 얘기가 부각이 될수록 특히 농촌 지역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로서는 아주 뭐 복장이 터질 노릇인 거죠. 그래서 좀 제발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좀 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시 쪽에 계신 분들은 뭐 비판한다 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저게 농촌에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돌멩이가 떨어지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진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을 한 의원의 그냥 개인적인 입장 이렇게만 지금 시기는 뭐 총선 얼마 남지도 않은 지금 시기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말 강경한 입장이 필요하고 개별 의원들도 그런 엄중함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치 어떤 괴물을 머릿속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현실에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반복될수록 비상식적이고 그런 속에서의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정치가 설 자리는 사라지는 것이죠. 소종석 국장 취재에 따르면 같은 민주당 소속의 지역 의원들,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강경파 의원 목소리에 소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사실 거친 말 혹은 말조심 이거의 백미가 지난주 내내 민주당을 좀 당혹스럽게 했던 이른바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입니다. 근데 구자영 변호사님,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 있는데 최 전 의원이 그 해당 암컷 발언을 하기 전날에 암컷 발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입으로 얘기해야 침팬치라고 좀 비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컷 발언이 있기 바로 전날 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가 있었는데 최강욱 전 의원이 거기에도 가가지고 유시민 씨가 했던 침팬치 발언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해서 침팬지다 이렇게 짐승의 비유를 하는 표현을 격한 표현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유시민 장관 말에 대해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침팬지 무리 중에서도 암컷이 1등으로 우두머리로 올라서는 경우는 없다라면서 똑같은 발언을 한 번 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짐승에 비유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암컷 발언이 굉장히 일관되게 그 사람 인식 속에 계속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그 뭐 지금 미호정 의원이 뭐 사람 되긴 틀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는데 저 잘못된 인식이 그냥 밑바닥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국민 상식하고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태까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정 생활을 여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대법원에서 왜 끌어줘서 임기 거의 다 채우게 했는지 여기도 한번 짚을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6개월짜리 당원권 정지 이거는 사실 아무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이분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사실 피선거권이 7년간 박탈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6개월 하나 포갠 거는 정치적으로 이미 파산한 분이거든요. 파산 선고된 분이 빚이 100억이나 100억 500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주 MBC에서 그 영상을 생중계를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암컷 발언이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거나 편집하거나 게시물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MBC 제3노조에서도 아니 누군가의 사실 조 전 장관이 지금 그냥 비법률적인 구명 활동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걸 정치 집회에 다름없는데 그걸 공영방송에 왜 틀어줬냐. 그리고 거기에 문제되는 발언이 있는데 왜 그걸 편집하거나 내리지 않느냐. 왜 공영방송이 그런 것에 휘둘리고 동조하고 포개주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를 하게끔 만들고 출당을 하고 제명을 하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MBC에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조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 및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암컷 발언 전날에도 조 전 장관과의 공식 자리에서 자막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침팬치, 암컷은 1등 못 올라라는 발언을 그 전날 했던 거로 뒤늦게 새롭게 알려졌는데 제가 최병묵 의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돌출 발언은 없다. 감추고 싶은 일관성만 있을 뿐이지 라는 표현들을 종종 하던데 당사자는 지금 아직까지 사과가 없고 실제로 아무리 비상징계를 하더라도 저런 발언 되짚어보면 강경파들 사이에서 저런 말을 공공연하게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게 공식석상에서도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사석에서는 뭐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반열에 전혀 오르지 못하는 그냥 전부 다
다 짐승들의 무리인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저런 데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 최강욱 전 의원과 거기서 또 저런 얘기를 듣고 뭐 웃는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그 뭐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또 철험의 멤버들 이런 사람들을 봐가면서 지금 그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의 조국 사태 2019년 9월, 10월, 11월 이즈음이 연상이 돼요. 그때도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뭐 내로남불, 뭐 과거 글, 뭐 그래서 조족조 얘기까지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전부 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강경 또는 조국 수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서초동 가서 시위에서 조국 전 장관 옹호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한 1년쯤 뒤에 보니까 결국 정권 교체를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민주당이 또는 최강욱 전 의원도 여전히 지금 민주당원이니까 예.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4개월 한 보름 정도 남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기들은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런 것들이 국민들이 공감을 못 받을 것이 저는 뭐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국 사태에 버금가는 그런 폐해를 민주당이 입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제 조 전 장관이 하하라고 하면서 글쎄요 저 발언에 일부는 동조하는 듯한 그 반응도 취했다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 영상 다시 한번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암컷 발언 전에는 침팬치라는 발언, 원색적인 비판을 윤 대통령에게 쏘아부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이렇게 계속 주말 사이로 강경파들의 거친 말, 입길에 오르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막말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에 민영배 의원은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의총이 있었지만 막말 관련돼서는 당대표님께서도 또 징계 조치부터 시작해서 권리당원들에게도 주의를 요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주의를 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말에서 더 이상 민영배 의원님에 관련돼서는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그날 나와서 좀 강성방을 하신 것도 있고 윤 의원님도 계엄령 관련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비공개에서도 계속해서 지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특히 조심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수위를 좀 잘 지켜주기를 저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 수준이거든요. 경고가 아니라. 설 전 변호사님. 분명히 지난주인가요? 막말, 거친 말 하면 내년 총선에 공천 점수 좀 깎겠다는 취지를 얘기했는데 강경파들한테 그게 전혀 안 먹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경선 시스템이 이제 뭐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거든요. 근데 이 일반 여론조사에는 일반 당원도 포함되는 것이고 권리당원 중에서도 또 거기 투표권이 없는 권리당원들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도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되었건 간에 당원들에 대해서 주목을 끌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도부가 좀 어찌 보면 강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그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부분은 그러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을 나갔는데 총선에서 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다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의 민심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비교되는 점은 뭐냐면 국민의힘은 계속 인물론이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준석이라는 신당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새로운 인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인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막말에 대해서만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설 전 변호사께서 답답하시군요. 많이 답답하죠, 진짜로. 이러면 그러니까 정말 잔매에 쓰러져요. 이게 그냥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그냥 민심의 흐름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거는 뭐 중도층에 대해서 이것이 실체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 지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분명히 중도층은 있고요.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는 거의 엇비슷했어요. 그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 지지도에서도 별반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예. 실제 투표에서는 많은 차이가 났어요. 그건 뭐냐? 중도층에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못했다라는 것을 응징하듯이 투표를 하신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 큰 차이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도층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소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제 탄핵 얘기는 사실 강경파들이 주구장창 외쳤던 야당의 이원석 검찰총장 비롯해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해야 된다는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일단 구재랑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번에 국회에 올라갔다가 철회가 됐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비롯해서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탄핵안 카드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총선을 그냥 컨셉을 정한 것 같아요. 뭐 민생이나 이런 거 챙기자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챙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김포시 서울시 편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도 안 됐거든요. 그냥 하다 보면은 이슈 선점도 국민의힘 쪽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내세울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반윤 그리고 반정부 투쟁, 정권 심판론 요거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슈를 계속 탄핵을 통해 가지고 불씨를 계속 키워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유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익명의 민주당 의원께서도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동관이 너무 싫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정도거든요. 예. 석 달밖에 안 됐는데 2명의 위원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직무수행을 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게 탄핵 사유다라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를 못 대고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카드로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1심 재판도 거의 끝났어요.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면 되는 것을 예. 지금 이 걸고 넘어지는 사유 자체가 전 정권에서 이미 다수당을 점하고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는 왜 탄핵을 안 하다가 지금 꺼내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정석 검사하고 같이 껴넣기 위해 가지고 검찰에 대한 그 TF팀 구성해 가지고 이런 실적을 통해서 탄핵을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용으로 껴는 걸로 보이는데 예. 이정석 검사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아직 사실관계에 대해선 위장 전입 1개밖에 인정되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례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탄핵 사유도 안 되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철회했다 다시 집어넣었다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가처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논란이 많은 것을 사유도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하는 것은 그냥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사안을 그냥 총선 카드로만 너무 쉽게 소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이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탄핵하겠다. 혹은 이정석 검사에 대한 개인 비위 의혹도 민주당이 하겠다.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검사 탄핵,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했던 영화 흥행 올라탄 이제 검부 독재, 검찰 독재 아니야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스피커처럼 내뱉고 있는 민주당인데 사실 과거에 영화를 정치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원전 사고입니다. 원전 사고. 국민 여러분,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뿐이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탈원전에 생각을 했죠. 판도라가 열리기 전에 판도라 상자 자체를 없애는 그런 거라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왕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이거 중요한 거야. 꼭 알려야 돼. 안 해.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 가장 조금 마음에 울림이 컸던 대사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겨울 촛불 집회 참석할 때도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그런 말을 아마 저는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관련 영화 판도라를 본 뒤에 탈원전 국가라고 가야 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택시 운전사를 비롯한 1987 보고 광주 진실규명에 큰 힘이 됐다는 표현까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도 종종 영화를 보러 왔다가 이런저런 메시지를 좀 많이 낸 편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영화라는 게 이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현실 이상의 그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력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들도 한 번씩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영화를 자주 봤고요. 특히 이제 문 전 대통령도 학생 운동을 그 학생 시절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옥고도 치렀고 이런 등등이 있어서 아마 특히 이제 광주와 관련된 그런 영화에 대해서는 남다른 감수성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이 민주당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룬 나라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 세력으로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세력으로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화의 흐름은 민주당으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세력이 현재 우리나라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돼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산업화와 민주화 흐름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 거기에서 계속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 멈추면 그때부터 수구가 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산업화의 중심 세력이었지만은 지금 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동물권 문제라든지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전향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민주화 세력의 중심축으로 현재 민주당이 과거에는 민주, 인권 이런 쪽이 중심이었지만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요즘에 이슈가 되는 뭐 AI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런 흐름을 주도해 가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양쪽 세력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민주의 인권의 어떤 상징 세력으로서의 민주당을 말하지 않고 우리도 다루지만 막말 문제 이런 얘기가 주된 이슈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약간 누구 표현대로 약간 후지다 이런 표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변화의 흐름에 지금 적극적으로 올라타서 주도하기보다는 최근에 왜 김기현 지도부의 체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기득권을 그냥 가지고 가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영화가 보여주는 저러한 영화 정치에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잘 여야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탈원전 얘기 제가 하나 언급을 좀 하자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 원전에 대한 에너지 부분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도 독일조차도 다시 다 탈원전이 아닌 원전으로 회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영화 관련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이 아주 자주 활용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서울의 봄과 같은 감독, 같은 주연의 배우 바로 이 영화입니다. 전국에서 돈 사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재개발 열풍이 불면서 수천억이 뿌려질 거라고 서로 물고 뜯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장님은 그럴 때 저를 조용히 부르세요. 형이 잘 수습할 거야. 다 도와줄 거지.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이 측근을 시켜서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오늘의 현실에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영화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등장인물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꼼수로는 진실의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영화 아수라. 가상 중소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이제 시장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를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이 터질 때마다 저거 현실 아니야라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보수층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때마다 자주 썼던 영화인데 일단 저 영화 평가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영화는요, 뭐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영화의 작가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사실은 저 영화 대본을 쓰기 전에 상당한 정도로 뭐 좀 취재를 했다. 그러니까 완벽한 픽션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름도 또 비슷해요. 안남시라는 게 이제 성남시하고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안동 뭐 이런 걸 또 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한데 여하튼 그러나 뭐 어찌됐든 간에 저거는 영화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허구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대선 때 저 아수라라는 영화를 이재명 대표 공격용으로 썼던 것이고 저는 뭐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대선에서의 낙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뭐 실질적인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감독이. 그 지금 당장 서울의 봄만 해도 그렇죠. 그런 점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뭐 영화 정치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 어떤 선거나 이런 데의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고 판단을 해보면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별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그냥 정쟁의 소재 정도로 활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공교롭네요. 이 두 감독 똑같이 김성수 감독이고 주연 배우도 같습니다. 황정민 씨, 정우성 씨. 특히 아수라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고요.